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 명인 중계 캠퍼스에서 상명고 영어 내신을 맡은 이태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설렘 반, 걱정 반 해서 이래저래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것 같은데 무겁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많이 다니실 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틀만 보시고 상명고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미국에서 영어 교육학 전공, 석사 전공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 학원 계통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조교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어를 외우기 식으로만 공부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는 언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언어지 않습니까? 한국어도 한국어라는 시험이 있긴 하지만 언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한국어 몇 년 하셨습니까? 10몇 년씩, 20몇 년씩 다 안 하셨습니까? 근데 왜 남의 나라 말 영어는 한 달 듣고 뭘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암기록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 등등을 공부해와서 그걸 제가 수업에 녹여서 그렇게 수업하는 게 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단 등급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렇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표냐면 지금 왼쪽은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입니다. 왼쪽 세로줄은 가로줄은 3학년 1학기 등급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은 친구가 3학년 1학기에 1등급으로 끝날 확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등급으로 시작해서 1등급으로 끝날 확률이 78%래요. 이걸 실제로 학생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이다, 3등급으로 시작했는데 언젠간 난 1등급이 되겠지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1등급 하던 애들이 1등급 하는 거고요. 2 하는 애들이 2 하는 거지 3 했던 애가 1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은 3등급 때,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 그럼 내가 1등급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확률 한번 보시면은 0.2%밖에 안 됩니다. 3등급이 1등급이 됐던 경우가 실제 학생들의 점수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등급이 1등급으로 마무리됐던 친구가 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 하던 애들은 1 하는 거고 2 하던 애들은 2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일단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1등급 딱 시작하면 그 1등급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될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 2, 3등급으로 미끄러지면 1, 2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상명고 영어 특징 한 6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도 괜찮습니다. 필기도 괜찮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것도 교육청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일단 주변 학교에 비해서는 평균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예를 지금 보시면은 평균 점수가 낮고 표준 편차가 크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옆 학교인 대진고 같은 경우는 75.9고요. 평균 점수가 75.9. 실제 교육청에 지금 공시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2025년에. 그 다음에 재영고 같은 경우도 75.9입니다. 그 다음에 서라벌고 같은 경우에 76.4고요. 평균이. 그 다음에 불암고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집니다. 64.7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우리 상명고는 56.7입니다. 평균이. 애기들 평균이 56.7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6.7이라고 뭐야? 반타적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56.7이라도 여러분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 자체가 점수대가 엄청 낮은 평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높다라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학생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엄청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 관점으로 보면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겠습니까?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겠죠. 잘하는 애들은 아주 잘하고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못하는 애들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학교보다는 상명고가 조금 쉽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 난이도의 문제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미 좀 영어를 하던 친구들은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느냐는 아닙니다. 왜?
문제 자체가 중하 난이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도 언제라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 불합고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남녀공학 제가 킬러인데 불합고도 하고 있고 상명고도 하고 있고 하는데 기회의 학교인 것 같아요. 상명고가 영어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텃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시험 기간에 딱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지문을 꼼꼼하게 막 그람도 수준도 아니더라도 평소에 수준급의 독해력과 어휘력을 갖추고 있으면 1등급 충분히 나오는 학교가 상명고고요. 또 거꾸로요. 시험 범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도 기본기가 부족하면요. 점수가 또 안 나오는 게 또 상명고거든요. 그래서 상명고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학원에서 다 해줄 수 없는 그 기본기. 미리미리 배양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시험 기간 전 2주, 3주 혹은 한 달 정도만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상명고는. 상명고는 길게 보는 커리큘럼 2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학교 시험 커리큘럼 하나 돌아가고요. 하나는 길게 봤을 때 기본기를 배양시키는 커리큘럼이 동시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전체적으로 시험 자체는 모의고사랑 똑같습니다. 생긴 게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많이 치는 학생들한테는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학교에 비해서 크게 범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문제인데요.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명고는 시험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어떻게 줄까를 생각해보니까 이제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으로 하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1학년 1학기 때 시험에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에 대한 개념인데 총 4가지에서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학교 교과서. 학교 교과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 부교재에서 6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6문제.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 3월 겁니다. 올해 3월에 칠 모의고사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외부 지문 보세요. 4문제나 나오고요. 서술형이 2개가 껴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이제 요거 마스터 해야 이제 1등급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요게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기본기. 그래서 시험 전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외부 지문, 이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나온 이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은 솔직히 시험 기간에 힘듭니다. 어디서 뭐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대비합니까? 평소에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이 2개 동시에 돌아가야 되나요? 그래서 시험 대비하기 바빠 죽겠지만 그래도 길게 본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숙제는 꼭 해오도록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지금 시험이랑 연관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어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길게 봤을 때. 기본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결국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상위권은 아니고 중위권에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외부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쓰는 문제 있죠. 쓰는 문제. 서술형이랑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밑에 보시면은 서술형 문제가 3문제인데 배점 한번 보시면 18점입니다. 쓰는 게 6점이에요. 한 문제당 6점씩 해서 그거 3개 날라가면 이미 벌써 80점 돼요. 이미 80점 돼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넣는 문제거든요. 4문제인데 배점이 12.6이거든요. 즉 쓰는 거 잘 못하고 단어 모르면 30점 까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두 번째 키포인트는 상명고 영어의 두 번째 키포인트는 쓸 줄 알아야 된다. 일단 어떻게든 좀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지문 변형은 크게 없어요. 지문 변형 자체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는데 거의 변형 자체는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건 그대로 나와서 교과서 같은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부교재라든지 이제 외부 지문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4번째는요. 3점은 공짜로 줍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문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 이름을 쓰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명고 시험에 1번, 2번은 항상 최소 성취 수준이라 해서 3점 정도는 그냥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은요. 어법 문제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상명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 줄을 다 꺼놨어요. 줄을 다 꺼놓고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어법 문제는 밑줄만 꺼서 요 부분 틀렸니 맞았니 문제 많았잖아요. 아니요. 상명고는 줄 다 꺼놓고요. 저 중에서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도 못 잡는 거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어느 한 곳만 빈칸을 치면은 거기가 잘못됐니 잘됐니에 대한 판단은 훨씬 쉬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밑줄을 꺼놓으니 이걸 어디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래서 상명고의 어법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밑줄을 다 꺼놓으니까 저게 엄청 힘든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그 어법에 대해서 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 알아야지만 여기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특징은요. 요게 이제 상명고 시그니처 문제인데요. 지문은 하나인데 밑에 보시면 1, 2, 3, 4, 5번의 선지가요. 어휘, 문법, 해석 다 물어보는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요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방금 그 어법 문제가 3.4점이죠. 여기 위에 보시면 3.4점이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또 요 시그니처 문제가 3.4점인데 요거 두 개가 지금 7점입니다. 그래서 상명고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상위권이 되는 게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학교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어법 문제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한두 개랑, 그 다음에 시그니처 문제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배점 높다는 그 서술 한 3-4개랑, 그 다음에 어휘 문제 4개랑, 요거 다 틀리고 시작하면 일단 60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56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평균 점수. 일단 저거 다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평균이 56점이에요,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상명고 이제 평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상태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막 때리고, 몽둥이로 맞고 하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으니, 학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니까 2회독 정도는 가능합니다. 3회독은 좀 무리더라고요. 3번은 못 돌리겠더라고요. 애기를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2번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돌리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하는 법을 몰라서 연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복을 많이 해서 최소 2회독 정도는 돌려야 된다는 게 저희 일단 수업의 지론이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3번 보는 겁니다. 왜? 학교에서 한번 듣잖아요. 일단 학교에서 한번 듣고 학원에서 2번 돌아가는데 그 정도 되면 아마 충분히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수업의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일단 한 번 돌리고 한 번 더 돌리고 하는 이 패턴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는 졸고요. 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게 참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몰아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키워드는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입니다.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내신 범위 다 파고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 외부 지문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대처, 그리고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로서 평소 실력에 대한 향상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문제들 있죠. 요 6문제에 대한 대비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요렇게 문제가 있다고 치면 지금 요 글을 요약해서 요렇게 썼습니다. 여기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인데 여기 보시면 1, 2, 3, 4, 5번의 선지가 가르치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열심히 시험 범위 등등을 막 내신에 파고 들어갔어요. 막 파고 들어가도 저기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모르면 이건 맞출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 그래서 아까 제가 커리큘럼 2개를 동시에 수업 시간에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아까 말씀드렸죠. 3문제 18점을 잡아먹습니다. 쓰는 거에 있어서. 그럼 이게 어떻게 쓰는데? 일단은 쓴다라는 건 우리 뇌 속에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인데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인풋입니다. 집어넣어요. 그냥 머리에 집어넣기만 합니다. 꺼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스피킹을 잘 못합니다. 전부 다 집어넣기만 했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것도 꺼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꺼내보는 연습도 자주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스펜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단어를 외울 때 스펜드 쓰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저 단어는 이런 느낌으로 써야 돼까지 카바를 해서 수업 시간에 써보는 연습도 해보는 거죠. 다 간단하게 저 단어에 대한 주변 환경까지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구조만 몇 개 시험 범위 내에 요런 단어들만 구조만 잡아주면 쓰는 데에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죠. 일단 기본 뼈대는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배운 저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 뼈대는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어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제 전공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외우라고 했던 선생님이 싫었고 그냥 외우라고 했던 그런 환경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단어 어떻게 해서 제가 관련 논문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단어 어떻게 외워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이 단어 얘기만 해도 한 몇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 보냈던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농협, 저희 집 옆에 농협이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지금 요 단어, 이제 리믹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요 단어가 어제 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학생들한테 저 사진을 다 보내면서 얘들아, 얘들아, 이 단어 나왔다. 농협, 여기 뭐야, 겉표면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내니까 애기들이 전부 다 크크크 이렇게 하던데, 단어를 외운다는 건 어떤 차가운 A4 용지를 보면서 그 단어들을 눈으로 계속 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주 보고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단어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참새가 보여요. 그럼 우리 어린 애기가 저거 뭐야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건 참새란다 라고 얘기해주죠. 그러면 그 상황으로 끝납니까? 안 끝나죠. 왜? 다음번 또 물어봐요. 저거 뭐야? 이러시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차가운 A4 용지에 개수로 밀어붙이는 영어 단어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중학교 때도 영어 단어 했잖아요. 중학교 때도 영어 단어 시험 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크게 변함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단어에 대해서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학생 자체가. 그냥 저기 서점에 파는 복화 1800제니 그런 거 사가지고 앉아서 달달달 하는 것보다는 단어를 좀 다르게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우스개라도 저런 식으로 맨날 사진도 보내고 얘들아 단어 외운 거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낸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이것도 저희 애기들한테 보냈어요. 세이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절개하다. 근데 그거의 명사가 세이브런스예요. 그게 한국 발음하면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얘들아 세브란스 병원 할 때 저 세이브런스 나왔다. 절개병원이라는 뜻이에요. 절개병원. 그러니까 외워서 너 단어 통과 못했니 남아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그럼 애기들이 크크크 웃으면서 기억이 남겠죠. 더 오래 가겠죠. 그런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개수로 밀어붙이고 남들 모르는 단어 많이 알면 그게 공부 잘하는 것처럼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잘.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오래가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지금 수업 시간에 많이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보낸 건데요.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여기 보시면 prosecutor 여기 이 법을 집행하다는 동사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것도 보냈죠. 또 얘들아 이거 크크크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애기들이 또 크크크 웃어요.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단어를 이제 재밌게 고등학생이지만 이 험난한 지금 이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단어 하나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해준다면 조금 더 어학원스러운 단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대치동이나 저런 데 가보시면은요. 뭐 수능에 잘 나오는 단어가 200개 요즘 AI 잘 돼 있잖아요. 챗GPT 돌려가지고 뭐 600개씩 주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외운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왜? 그거 보고 성적 오를 것 같으면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수능은 1등급이 4%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4%. 그렇게 대치동에 날고 긴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해도 4%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단어에 대해서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젠간 내가 내 주변에서도 나를 볼 수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느낌으로 단어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애기들한테 자꾸 주입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이런 느낌이고 오래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단어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문법보다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단어장을 저는 이게 끝날 때마다 적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인 단어장을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수업 전에 쫙 요약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고 수업을 할 때 너희가 만들어라고 제가 확인합니다. 항상 끝날 때. 이런 느낌이라서 본인이 손수 만든 이 단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단어 시험은 외워와서 치는 게 아닙니다. 수업이 3시간이거든요. 3시간 동안 제가 미리 계획해서 어떤 단어를 전달해야겠다는 걸 계획을 다 한 뒤에 그 3시간 동안 전달했던 단어로 단어 시험을 그 자리에서 칩니다. 저는. 외워와서 치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수능만 해도 한 8년, 9년을 하고 있는데 외워와서 쳐서 공부해서 다 서울대 갔으면 다 서울대 갈게요. 안 갔거든요. 전부 다. 까먹어요. 그거는 휘발성 기억이라 그래서 그냥 안 혼나기 위해서 집에 일찍 가기 위해서 기타 등등에 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빨리 기억하게 해서 막 쓰고 동그라미 쩍쩍쩍 하고 집에 가는 그 패턴이거든요. 그런 형식은 이제 필요 없고요.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도록 너희가 단어장을 직접 만들고 요걸 내가 끝날 때 확인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고요. 단어 시험도 끝날 때 오늘 했던 단어로 단어 시험을 치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주고 단어 시험 치면서 다시 보고 자기가 단어장을 만들면서 다시 만나면서 계속 돌려가면 그렇게 하면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있습니다. 끝날 때 항상 사진 안 찍으면 집에 못 갑니다, 저한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비 외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상명고는 모의고사 형식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주면 일단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에 익숙해지니까 일단은 모의고사 내용이 나온다가 아니라 일단 모의고사에 익숙해진다면 일단 학교 내신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일단 모의고사도 적절하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아이들하고 소통 제가 끝내주기 잘할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도 제공하고 있고요. 다시 보라고, 다시 보면서 어떻게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등급이 높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지나고 나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분명 그런 얘기 하는 우리 애기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 난 정시 파이터 할래요. 이런 얘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시 파이터가요. 제가 지금 본 경험으로는 진짜 찐 정시 파이터는 정말 몇 명 없고 전부 다 도피성입니다.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등급이 높다라는 얘기가 뭔데요?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신 놓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엄마 나 정시할게요. 나 내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반대하셔야 돼요. 내신의 의미는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꾸준해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런 친구가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 정시 파이터 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친구 못 봤습니다.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어머님들 나중에 있죠? 우리 아이 정시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안 되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내신에 초점을 좀 많이 두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는 시험이 아니고 언어입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련 논문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 사람마다 언어 인지력이 다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어린 갓난아기가 빨리 말을 하면 그 친구는 천재입니까? 갓난아기가. 그 다음에 반대로 다 이렇게 아주 갓난아기가 또래에 비해서 말을 좀 늦게 텄다 그러면 그 친구 바보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언어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대요. 인지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처리되는 속도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학원에서 진행해도요. 어떤 친구는 그걸 늦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조금 빨리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이 학원이 잘 가르쳤네 못 가르쳤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단계별 성장을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듣고 막 1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는 절대로. 영어는 분명 절대적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와서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도 이제 잘하려면 그 어두운 시간 좀 있어야 돼요. 그 어두운 시간이 좀 있는 상태로 가야 나중에 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아이 영어 점수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뭔가 빠른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시면 더 조급해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새치기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영어 점수가 좀 많이 낮다면 조금 시간 주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플랜을 꼭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보이거든요. 아, 이 친구는 또래에 비해서 조금 느리구나. 아니면 이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알아듣네. 이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마다 솔루션이 다 다르죠.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왜 학원 보냈는데 똑같은 애들하고 못하니 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하면 좋은 학원, 좋은 책, 좋은 선생님. 제가 이제 18년, 19년 정도 강사하고 있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집에 가면서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생님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엄청 잘 가르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은 못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조금 능력이 모자란데 학생이 하려고만 한다면 점수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지식 전달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길게 보고 영어뿐만 아니라 길게 보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즐겁게 재밌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저의 어떤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 점수는 덤으로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딱딱하게 영어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길게 보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데스크로 연락 주시고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이렇게 설명회를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매년 똑같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똑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머님들은 다 새롭지 않습니까? 앞이 두렵고요.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잘 하실 거, 우리 아이는 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상명고 영어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